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오늘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주제죠. 오픈 AI. 최근 행보가 정말 눈길을 끄는데요. 네, 맞습니다. 개발자 데이 발표부터 시작해서 또 엄청난 규모의 칩 투자 계획까지 나왔죠? 맞아요. 정보가 워낙 많아서 뭘 봐야 할지 좀 헷갈릴 정도인데 저희가 오늘 그 핵심 맥락과 의미를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 나왔다 이런 걸 넘어서서요. 오픈 AI가 인터넷 사용 방식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또 AI 인프라 구축에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죠. 저희가 받은 하드포크 유튜브 채널 분석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픈 AI의 이 야심찬 계획들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볼까요? 자, 우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오픈 AI 개발자 대회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현장 분위기가 그렇게 뜨거웠다면서요? 네, 뭐랄까 9년 전에 페이스북이 메신저 봇 발표했을 때랑 비슷한 그런 기대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샘 알트먼 CEO가 발표한 숫자들도 인상적이었어요. 주간 활성 사용자가 8억 명. 8억이요? 와. 네. 그리고 API 처리량도 분당 60억 토큰 작년 대비해서 폭발적으로 늘었죠. 물론 숫자 자체보다는 이게 오픈 AI 영향력이 얼마나 커지고 있나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모델이랑 도구들도 공개됐잖아요. 소라2, GPT-5 프로, API, 또 뭐더라? 작은 음성 모델, 에이전트 키. 네, 맞아요. 에이전트 키스는 코딩 없이도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발자들한테 점점 더 강력하고 다양한 무기를 쥐어주는 셈이죠. 텍스트뿐만 아니라 영상, 소라2, 더 똑똑한 추론, GPT-5 프로, 음성, 또 쉬운 에이전트 생성까지. 그 마텔 장난감 회사 사례처럼요. 아, 맞다. 마텔이 소라2로 시제품 디자인하는 영상 보여줬었죠. 네. 근데 이런 개발자 도구보다 사실 더 크게 주목받은 건 그거 같아요. 챗GPT 앱 통합.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익스피디아나 진로우, 스포티파이 같은 앱들을 챗GPT 안에서 바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챗GPT한테 내 취향에 맞는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 하나 만들어줄래? 하거나 아니면 서울 강남 쪽에 방 3개짜리 아파트 좀 찾아줘 하면 바로 진로 매물을 보여주고. 그렇죠. 심지어 예전 대화 기록을 보고 이 사용자는 이런 동네 좋아하겠네 하면서 추천까지 해준다는 거죠. 와, 점점 똑똑해지는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편리해졌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픈 AI의 진짜 속내는 챗GPT를 인터넷의 새로운 정문, 프런트도어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종문이요? 네. 사용자들이 검색할 때 구글 가고 쇼핑할 때 다른 앱 가는 대신에 그냥 챗GPT 안에서 정보 찾고 계획 세우고 예약하고 구매까지 다 끝내게 만들려는 거죠. 아하. 그럼 당연히 타겟 같은 데서 물건 사면 수수료도 받으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수익 모델까지 염두에 둔 아주 큰 그림인 겁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포털 아니면 앱스토어 역할을 하겠다는 거네요. 이거 약간 2010년대 페이스북이 앱 플랫폼으로 막 영향력 키우려던 거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페이스북이 그때 판빌 같은 게임으로 엄청 성공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동시에 큰 문제가 터졌죠. 바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사용자 데이터를 너무 함부로 공유하다가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건이었잖아요. 아, 맞다. 그때 정말 난리 났었죠. 근데요, 챗GPT는 페이스북보다 훨씬 더 민감한 정보가 오가지 않나요? 개인적인 고민 상담이나 업무 관련 내용 같은 거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잠재적인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챗GPT에는 훨씬 더 내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쵸. 오픈 AI의 닉 털리, 그 챗GPT 책임자는 거래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공유할 거다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 이게 결국 사용자 신뢰에 달린 문제거든요. 실제로 앱 연동하려고 하면 경고 문구가 떠요. 대화나 메모리 포함해서 계정 데이터가 개발자랑 공유될 수 있다. 이걸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요. 약간 사용자한테 책임을 넘기는 듯한 느낌도 드네요. 네,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죠. 비즈니스 모델 쪽에서도 좀 궁금한 게 생겨요. 예를 들어 제휴 맺은 진로가 경쟁사인 레드핀보다 더 먼저 노출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개발자 데이 Q&A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 샘 알트먼은 그냥 신뢰가 중요하다고 원론적으로 답했고요.
그렉 브록먼 사장은 뭐가 최선인지 우리도 모를 때가 있다. 상황들로 복잡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넘어갔어요. 약간 뭐랄까 한쪽 어깨에는 옳은 일을 해야지 하는 천사가 있고 다른 쪽에는 아니 돈 벌 기회인데 이건 복잡한 문제야 하는 악마가 속삭이는 듯한 그런 느낌? 네. 결국 이번 개발자 데이를 통해서 오튼 AI는 우리는 그냥 챗봇 회사가 아니야. 웹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OS 아니면 위챗 같은 슈퍼앱이 될 거야. 이런 야망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거죠. 소프트웨어 비전은 정말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은데 반대로 하드웨어 쪽은 좀 실망스러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샘 알트먼이랑 조니 아이브 전 애플 디자이너 대담이요. 아, 네. 그거 저도 봤는데 사실 좀 그쵸. 뭔가 새로운 AI 하드웨어에 대한 힌트라도 나올까 기대했는데 조니 아이브 말이 너무 추상적이었어요. 어땠는데요? 뭐 단서와 지표는 존재한다. 그걸 조합하려고 노력 중이다. 아이디어가 될 것이고 타당한 비전에 대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만 계속 하는데 솔직히 뭘 만들겠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허허, 완전 뜬구름 잡는 소리네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핵심 정보는 하나도 없으면서 기대감만 부풀리는 일종의 슬롭 같은 공허한 내용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 보죠. 개발자 데이 끝나자마자 또 엄청난 소식이 나왔잖아요. AMD와의 칩 계약.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에 이어서 칩계의 펩시라고 불리는 AMD랑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계약을 맺었죠.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오픈AI가 2026년부터 AMD의 최신 GPU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했어요. 총 6기가와트 규모라고 하고요. 참고로 기존의 엔비디아랑 맺은 계약은 10기가와트 규모였거든요. 6기가와트, 10기가와트, 합치면 16기가와트네요. 네. 근데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오픈AI가 구매 실적에 따라서 AMD 주식을 주당 1센트라는 정말 파격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워런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1센트요?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죠. 일종의 주식 매수 선택권인데 이걸로 최대 10% 지분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게 바로 샘 알트먼이 추진한다는 그 1조 달러 규모 GPU 제국 건설 계획의 실체군요. 몇 달 전에 뭐 7조 달러 펀딩한다 어쩐다 했을 때는 솔직히 좀 비현실적으로 들렸는데 네, 뭐 7조 달러 얘기는 약간 과장됐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향후 몇 년간 대략 1조 달러 규모의 칩 확보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6기가와트면 아까 찾아보니까 원자력 발전소 1기가가 1기가와트 정도 생산한다던데 그럼 원전 16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엔비디아, AMD 계약만 합친 거고 다른 잠재적 계약까지 고려하면 원전 20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거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죠. 엄청나네요. 그럼 이 계약으로 오픈 AI는 컴퓨팅 파워 확보하고 또 워런트로 돈도 벌 수 있는 거고 AMD는 거대 고객 확보하고 서로 윈윈인 구조네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 계약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단순히 칩 하드웨어만 공급받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개달에서도 협력한다는 점이에요. 아, 소프트웨어? 네. 그동안 AMD가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한테 좀 밀렸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소프트웨어 생태계 때문이었거든요.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플랫폼이 AI 모델 훈련에 훨씬 좋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렇죠. 하드웨어 성능만큼이나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중요하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오픈AI는 본인들이 쓸 AMD 칩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AMD 소프트웨어인 ROCm, 로큼 개선에 직접 기여할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된 거죠. 아하, 자기들이 쓸 거니까 열심히 개선에 참여하겠네요. 그렇죠. 이건 결국 AMD 칩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서 다른 AI 개발자들한테도 AMD가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도록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독주 체제의 균열을 낼 수도 있는 중요한 협력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픈 AI는 왜 엔비디아에 이어서 AMD랑도 이렇게 큰 계약을 맺는 걸까요? 그냥 공급망을 좀 다양하게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엔비디아를 좀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을까요? 후자보다는 전자의 이유가 훨씬 커 보입니다.
오픈 AI가 필요로 하는 컴퓨팅 파워가 정말 어마어마해서 한 회사가 다 공급하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물량이 부족해서? 네, 그렉 브로크먼 사장도 직접 오픈 AI가 지금 컴퓨팅 제약, 컴퓨트 컨스트레인 상태라고 말했어요. 만들고 싶은 서비스는 많은데 이걸 돌릴 칩이 부족하다는 거죠.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거군요. 그럼 여러 회사에서 칩을 사서 위험도 분산하고 또 회사들끼리 경쟁시켜서 더 좋은 조건으로 사려는 그런 전략이겠네요. 네, 그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엔비디아를 배제한다기보다는 필요한 절대량을 채우기 위해서 AMD랑도 손을 잡는 일종의 물량 확보 전쟁 같은 거죠. 자, 여기서 정말 궁금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좀 직접적일 수도 있지만 오픈 AI는 이 천문학적인 1조 달러, 이 돈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는 걸까요? 하하하, 핵심적인 질문이십니다. 당연히 현금으로 1조 달러를 쌓아놓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존 투자자 외에도 새로운 투자자를 계속 찾을 거고요. 동시에 챗GPT 같은 제품으로 수익도 늘리고 필요하면 빚을 내거나 또 이번 AMD 계약처럼 공급업체로부터 워런트 같은 금융 지원을 받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쓸 것으로 보입니다. 샘 알트먼이 새로운 종류의 금융상품, New Kinds of Financial Instruments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던데 그것도 이런 맥락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새로운 금융상품 이런 말이 나오면 약간 좀 불안해지기도 하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대마불사, 즉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는 그런 위험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MD 같은 진짜 거대 기업들이랑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만약에 오픈 AI 성장이 멈추거나 다음 모델 개발이 잘 안 되면 이게 AI 산업 전체, 더 나아가 미국 경제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죠. 실제로 그런 분석가들 얘기도 나오고 있죠.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고니 하는 분은 샘 알트먼이 이제 세계 경제를 10년 침체에 빠뜨릴 수도 아니면 약속의 땅으로 이끌 수도 있는 힘을 가졌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런 평가까지 나왔죠. 그리고 하버드 경제학자 제이슨 퍼머는 2024년 상반기 미국 GDP 성장의 92%가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에서 나왔다고 추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AI 투자가 사실상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거죠. 와, 92%요? 거의 전부네요. 물론 일론 머스크의 xAI나 구글, 엔트로픽 같은 다른 회사들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특히 샘 알트먼의 그 자금 조달 능력과 비전 제시 능력은 오픈 AI의 아주 강력한 무기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은 단순히 칩 확보 경쟁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집을 돌리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지을 땅도 있어야 하고 냉각 시스템, 또 이걸 다 설치하고 관리할 숙련된 전기 기술자까지 AI 인프라 전체를 둘러싼 자원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셰일가스 붐 때처럼 특정 기술자들이 몸값이 치솟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이 모든 천문학적인 투자는 결국 AI가 전기나 인터넷처럼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혁신 기술이고 이걸로 수조 달러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가 만들어질 거라는 아주 거대한 믿음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그냥 거품으로 끝날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AI를 향한 이 거대한 베팅이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오픈 AI의 정말 담대한 계획들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챗GPT를 웹의 새로운 관문으로 만들려는 야심찬 시도부터 AI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 천문학적인 칩 투자까지 어마어마한 기회가 보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소수 기업으로 힘이 쏠리는 문제 같은 잠재적 위험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이 모든 거대한 투자 그리고 소수의 강력한 AI 기업들이 주도하는 이런 플랫폼 전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도로 중앙화된 AI 플랫폼이 미래 인터넷의 표준이 된다면 사용자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선택권이라는 건 뭘 의미하게 될까요? 점점 더 똑똑해지는 AI 문지기들이 중간에서 다 중개해주는 웹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자율성을 지키면서 정보를 찾고 세상을 경험하게 될까요? 정말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내용들이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의 핵심을 파고드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